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9시 뉴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주요 KBS 뉴스입니다.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조중동이 계속 이렇게 경영 민원연의 미디어 탈곡기 586화를 시작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언론 권력을 감시하는 민원연에서 일하는 김원경입니다. 네, 방송 모니터 담당 활동가 조선입니다. 이정일입니다. 예, 제가 사실은 오늘 그러니까 화요일 저녁에 녹음 중입니다. 수요일 방송을. 왜냐하면 수요일 날 너무 바쁘게 계속 외부에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방송을 너무 늦게 만들게 되면은 또 방송의 품질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편집을 위해서 또 오늘 방송은 특히 편집할 부분이 많아요. 아, 이 그래요? 문제적 발언을 다 따서 직접 들려드려야 되기 때문에 큰일 났네. 예. 내일 열심히 편집하시면 됩니다. 아침부터. 자, 그래서 시작하겠습니다. 미디어 스크랩을 먼저 해볼 텐데요. 영국에서 성차별 광고가 금지된다고 합니다. BBC 등 외신을 보면 영국 광고표준위원회가 그 유해한 성고정관념을 담은 광고를 전면 규제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이는 방송뿐 아니라 온라인에도 적용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이거 봐. 외국에서도 다 이렇게 한다니까. 뭐 가이드라인 그러면서 이렇게 괴로워하시고 말입니다. 자, 지면에는 없나요? 우리나라는 사실은 지역지나 이런 지면에 뭐 이상한 광고 되게 많잖아요. 맞아, 그렇다고 하는데. 아마 이거는 방송 광고뿐만 아니고 상업 광고 전체를 규제하는 기관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영국 광고표준위원회가 만든다고 하거든요. 네. 여기에서 연구를 실시한 결과 성고정관념이 있는 광고를 볼 경우에 어린이, 청소년 등이 자신의 선택이나 기회를 제한해서 불평등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라고 지적했고요. 그리고 BBC에 대해서 유해한 성고정관념을 반영한 광고가 사회적 비용으로 되돌아온다. 사회의 불평등에 어떻게 영향을 줄 수 있는지도 보여준다라고 이렇게 말했대요. BBC에서 이제 인터뷰했나 봐요. 네. 파커 위원장은 그 아까 말한 광고표준위원회 위원장은 짧은 광고에 나온 이미지가 일종의 정답을 제시하는 효과가 있어서 사람들의 잠재력을 제한할 수 있다라고 우려를 했다고 합니다. 이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주차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여성, 기저귀를 갈지 못하는 남성, 남학생보다 학구적이지 못한 여학생 등의 내용이 담긴 광고가 금지된다고 합니다. 이번 규제 내용은 지난해 12월 광고주들에게 전달됐고 6개월간 이를 알렸다고 하고요. 앞으로 이 협회에서 광고마다 불만 사항을 확인해서 내용과 맥락을 보고 평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좀 보고 배웁시다. 네. 예. 사실 이런 거 참 잘 지적하는 거 우리 집 둘째 딸인데요. 우리 이 둘째가 제가 자랑하는 게 아니고 참 공부는 별로 이렇게 잘하는 아이가 아닌데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모니터를 했을 거 아니에요. 얘가 기어다닐 때에도 내가 모니터를 하고 있었고 모니터하면서 제가 계속 막 욕을 하잖아요. 보면서. 뭐 어쩌고 막 이렇게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가 너무 생활 속에서 계속 그런 걸 많이 들은 거예요. 네. 그런데 이제 요즘은 걔가 나보다 인권의식이 더 높아. 요즘은 어린애들이 더 높잖아요. 나는 이제 꼰대가 됐고 그래가지고 걔가 이제 나보다 더 먼저 뭐 욕을 하는 거죠. 방송을 보면서 이거 쭈쭈쭈 막 이래요. 그러면 제가 아이 그건 너무 센데 내가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얘가 최근에 말한 거는 그 홈쇼핑 엄마가 좋아하는 홈쇼핑 쟤 또 홈쇼핑 매니아입니다. 네. 근데 홈쇼핑만 보면은 하는 말이 저거 봐 저거 저것도 지금 글러먹었다라고 하면서 이제 홈쇼핑에서 어떤 물건을 팔 때 굉장히 그 성적인 어떤 고정관념을 가지고 요건 여성 뭐 이 제품은 남성이 쓰고 뭐 주부들이 뭐 어쩌고 저쩌고 막 이러면서 그걸 너너무 강조한대요. 근데 그렇게 실제로 사람들이 그걸 쓴다 하더라도 뭘 저렇게 시종일관 우리 주부들 뭐 손이 마르고 어쩌고 저쩌고 막 이렇게 얘기한다고. 우리 어머님들 뭐 요리하는 시간 절약되겠죠. 그러니까 요리는 꼭 뭐 여자만 하라는 법 있는 것처럼 막 그렇게 한다는 거야. 그러면서 백종원 씨가 보면 서운해하겠어요. 근데 이런 법이라기보다 이런 가이드라인 우리한테도 도입되면 좀 광고들 좀 사실 광고 중에 그런 거 되게 많거든요. 많죠. 그런 거 좀 나아지리라 생각되는데 참 남의 일이라 부럽네요. 자, 그러면은 두 번째로 오늘의 주제인데요. 현대중공업 이야기입니다. 현대중공업
관련돼서 사태와 관련해서 사실 좀 더 우리가 많이 보고서도 내고 도와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언론이 너무 나쁘니까. 그런데 PD저널 보도를 보니까 참 마음이 아프네요. 일단은 이건 6월 14일 보도인데요. PD저널의 이민아 기자가 쓴 글입니다. 현대중공업 언론 짬짬이로 울산은 고립 상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중공업과 현중 그 회사 사측과 언론의 짬짬이로 인해서 네. 울산은 지금 고립 상태다라는 건데요. 박근태 금속노조 현대중공업 지부장이 사측 입장만 받아쓴 언론, 노조 폭력성만 부각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뭐 우리 보고서만 보셔도 사실은 이 기사 아니어도 다 여러분들이 다 아실 거예요. 저희 그렇죠. 방송 들어보신 분들은. 그런데 박근태 그 현대중공업 지부장이 그 이민아 기자하고 인터뷰에서 언론이 현상을 왜곡하고 노조의 잘못만을 부각하면서 본질을 호도하고 있다. 화가 나지만 정정 요청을 할 여력이 없어서 제대로 항의조차 못하고 있는 아이고. 실정이다. 노조의 편을 들어달라는 것이 아니다. 객관적인 시각으로 현실을 보도해주기만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아이고 좀 약간 울컥하네요. 그죠? 이 대응은 근데 본인이 하셔야 되는데 왜냐하면 방송 보도는 우리가 민원연이 본 거를 심의를 넣어드릴 수는 있지만 네. 신문 보도의 경우에는 꼭 당사자가 해야 돼요. 그래서 현대중공업 노동조합에서 그러니까 그 보도로 인해서 명백한 피해를 받은 당사자가 언론 중재를 넣어야지 신문 보도를 바로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안 하잖아요. 귀찮고 힘들어서 또는 바빠서 뭐 지쳐서 안 하시면은 점점 더 심해집니다. 계속합니다. 그래서, 네, 그래서 참 이거 뭐라 말하기 어렵지만 꼭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왜 전반적으로 이번 현대중공업 노사 갈등에 대해서 언론이 균형 있는 보도를 하지 않는다고 보는가라고 물었더니 말할 것도 없다. 당연히 안 하고 있다. 울산 바깥의 언론은 회사가 제공하는 것만 보려고 하고 있다. 우리 노조는 광고를 못 주고 자본은 광고를 줄 수 있으니 회사가 주는 대로 받아 적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든다. 정부도 마찬가지다. 재벌 특혜라고 그렇게 외칠 땐 이런 방구 없다가 마찰이 생기니 폭력은 안 된다고만 얘기한다. 본질은 왜곡되고 거론조차 되지 않고 부당하다고 싸우는 사람만 욕먹고 처벌하겠다는 거다라고 이렇게 호소를 했습니다. 그러게요. 네. 그래서 이번 언론이 노조의 폭력을 부각하고 본질을 외면하는 보도를 내놓는 이유를 어디에서 찾아야 하나라고 당사자에게 물으니까 또 마찬가지로 언론이 권력화됐기 때문이다. 권력화된 언론이 또 다른 권력인 자본 권력을 감싸면서 유착과 공생관계가 형성됐다. 지금 현대중공업 구성원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전체가 고통을 받고 있다. 그런데 왜 총수일가는 자신의 배불리는 데만 집중하고 있고 언론은 이를 왜 보도하지 않고 있는 것인지 묻고 싶다. 현대중공업의 현실을 언론이 제대로 알리고 난 뒤에도 그래도 옳고 그름도 따질 수 있는 것이다. 노조의 주장을 실어달라는 게 아니다. 객관적 시각으로 현실을 보도해주기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다시 강조를 했습니다. 예, 좀 오늘 우리가 또 이런 심각한 보도의 사례를 하나 더 이야기해 보려고 하거든요. 자, 이거는 제가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요즘 현대중공업 프레임 체크를 하기 위해서 제가 한 3일 동안 집중적으로 현중 관련된 거의 모든 유튜브를 다 봤거든요. 네. 다 보는 와중에 이게 딱 걸렸어요. 근데 제가 거의 밤새 틀어놓고 잤어요. 막 들었는데 이걸 한 4시쯤에 자다가 이걸 듣다가 욕이 나와가지고 자다가 제가 이걸 일어나서 메모를 해놨어요. 왜냐하면 다른 거는 그냥 들으면서 아 이런 의견도 있구나 저런 의견도 있구나 했는데 야 도저히 이 사람이 어떻게 도대체 나는 이거를 보수 유튜브인 줄 알았어. 아, 이 방송이. 진짜요? 왜냐면 자면서 들으니까 소리만 들으니까 이건 보수 유튜브에서 하는 소리겠지 이런 주장은 그랬는데 이게 SBS, CNBC에서 정식 방송으로 한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이건 도저히 참을 수 없다. 그래서 우리 조선이 활동가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결과를 들어보겠습니다. 시작할게요. 민원연 방송 모니터. 개 짖는 소리 좀 안 나게 해라. 이게 그 네. 영상이 있어요. 네. 어떤 그 소음 문제로 갈등을 겪는 어떤 아파트 단지인데 어떤 사람이 바깥에서 들리는 소리가 이상해가지고 그걸 이제 화면을 촬영을 한 거예요. 근데 어떤 집에서 다른 집한테 그러니까 뭐 막 계속 개가 짖어요. 네. 하니까 그게 끝나면 어떤 사람이 야
어디서 개 짖는 소리 좀 안 나게 해라 이러는데 또 개가 막 왈왈왈왈 짖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이걸 듣는데 한 20여 분 정도 돼요, 이 방송 전체가. 그런데 SBS, CNBC가 네. 와, 근데 진짜 거의 그 느낌이었어? 아 진짜 내 마음을 알겠죠. 네. 내가 왜 그거를 그 아침에 이른 아침에 제보를 해놔. 제가 잔디에다가 이거 나의 제보임 그러면서 이거 제발 누가 모니터 좀 해주시기 바람 이렇게 내가 썼거든요. 정말 전체 내용이 진짜 보수 유튜버 수준으로 네. 너무 사측에 치우쳐 있고 네. 이게 무슨 일부러 한다기보다는 그게 내재화 되어 있어요. 그리고 앵커들도 이걸 바로잡지 않고 있어서 더 큰 문제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쭉 설명을 해주죠. 어떤 방송이었는지. 네, SBS, CNBC는 경제 전문 채널 가운데 하나인 방송사입니다. SBS의 계열사 정도로 볼 수 있는데요. 여기서 평일 아침 8시에 방송하는 뉴스 프로그램 경제와이드 이슈 N이라는 프로그램이 있고 그 안에 이슈 진단이라는 코너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날 이 문제가 된 방송은 6월 3일이었는데요. 이 3일은 법인이 확실하게 분할이 돼서 지주사와 자회사로 나뉘어진 날이기도 하고 현대중공업이 거제에 있는 대우조선해양 조선소를 찾아가서 현장 실사를 하기로 한 날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날 뭔가 많은 일이 있으니까 어떤 뭐 전문가를 섭외해서 대담을 듣고 싶었겠죠. 네네. 네. 그런데 이제 등장했던 분은 항공대 경영학부의 허희영 교수라는 분이 단독 패널로 출연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슈 진단이라는 이 코너가 뭐 2명씩 나오는 게 아니라 1명씩 나오는 것 같아요, 대부분. 그런데 만약에 이분이 사측의 입장을 강하게 주장하시는 분이다라고 하면 좀 균형감 있게 그날은 좀 유동성 있게 네. 뭔가 다른 분을 섭외를 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렇지 않다 보니까 일방적으로 사측의 입장만 전달받는 식의 방송이 됐습니다. 패널이 한 명인데 사측 입장만 말하는 사람이 나왔네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패널이 한 명일 때는 차라리 무색무취한 그냥 그런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고 그러니까 이렇다, 약간 이렇게 애매하게 말해주는 선수들 있잖아요. 그쵸, 그런 많죠. 그런 분들이 나오면은 뭐 이렇게 특별한 정보는 없지만 욕은 안 먹잖아. 그쵸. 그러면 그냥 그냥 앵커들이 구성한 리포트 보여주면서 그냥 이렇게 툭툭 왔다 갔다 하면 돼. 그런데 이분은 정말 완벽한 사측 대변인 또는 진짜. 사측의 좀 심하게 말하면 나팔수 같은 느낌? 그런 말만 계속 하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을 여기다가 앉혀놓으니까 단독 패널로 앉혀놓으니까 어떻게 되냐면 모든 말을 할 때 이 사람이 마지막 정리를 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 사람의 말을 반박을 못해 앵커들이. 그냥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뭐 이런 것만 하고 있어. 그러니까 결론은 모든 게 이 사람이 결론을 내는 것으로 되는 게 가장 심각한 문제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방송에서 분명하게 현대중공업 노조하고의 인터뷰를 해요. 전화 인터뷰를 해요. 그래서 현중 그 노조 정책실장과 전화 인터뷰를 하긴 해요. 네. 그런데 문제는 그 시간 자체가 전체 방송 내용에 비해서 현중 노조의 그 전화는 너무 짧아요. 그런데다가 이게 전화 인터뷰고 제가 이렇게 들었을 때는 그 사람은 지금 편안하게 대화를 할 수 있는 공간도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어수선한 느낌으로 막 자기가 준비한 답변을 일방적으로 막 하고 있어요. 이 노조 정책실장은. 네. 그러니까 이게 전화 인터뷰의 한계거든요. 저도 그렇죠. 인터뷰를 되게 많이 해보지만은 그래서 제대로 녹음을 하고 싶은 사람들은 아무리 그래도 오시라고 하잖아요. 스튜디오에서 직접 앉아서 얘기하면은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전화로 하는 데다가 이게 생방송으로 만약에 이렇게 틀어놓고 안녕하세요 뭐 이렇게 하면은 더더욱이 한계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앵커들이 허심탄회한 대답을 하거나 이렇게 질문을 하거나 이런 게 아니고 그냥 딱 짜진 거를 말하고 이분은 두두두두 자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게 딱 끝나고 나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현중노조 입장은 이거야. 끝. 그렇게 하고 마무리를 하고 그다음에 자 전문가님 당신은 이 발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중노조 이런 입장이라는데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식으로 또 얘기를 토스해버리는 거예요. 네. 그럼 이 사람이 또 완전히 사측 입장으로 결론을 내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도 이거는 안 되는 구조적으로 안 되는 사람을 데려다가 앉혀놨다. 그러네요. 예,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한 발언의 그 질이 도대체 어느 정도이길래 우리가 이렇게 화를 내느냐 요거를 얘기해보죠. 네. 네. 일단은 여러
여러 가지 약간 말도 안 되는 그 발언들이 많았는데요. 네. 일단 맨 처음으로는 이 합병을 하는 이유가 뭐냐부터 시작을 했을 거잖아요. 네. 그 합병을 왜 하냐라고 앵커가 물으니까 조선업이 불황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했냐면 허희영 교수가 우리나라 조선업계의 이제 구조조정이 시작이 되었죠. 네. 과거 같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조선업계가 한때는 전 세계 1위의 조선업계를 가지고서 이제 한 시대를 풍미했는데 네. 사실은 그 중국이 따라오기 시작하면서 이제 소위 그 조선업에 물이 나갔다. 또 좋은 물이 오겠느냐. 이제 그러다가 지금 이제 방법을 찾은 게 이번에 그 조선업계의 구조조정인데요. 네. 근데 두 회사 간에 좀 부실한 기업들이 됐죠, 지금은요. 네. 그래서 이제 빅딜이 시작이 된 겁니다. 근데 이거는 현대중공업 사측의 입장과 거의 일치합니다. 이게 다른 그 보도에 따르면 현대중공업이 연구개발, 통합, 중복 투자 제거 그러니까 다 한꺼번에 해가지고 우리가 규모의 경제를 실현해서 재료비도 절감하고 그런 식으로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합병을 하는 거다라고 사측은 그렇게 주장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 교수가 말하는 것과 거의 일치한 거죠. 어렵다. 어려워서 우리 통합을 해야 된다. 그런데 이게 무리가 좀 있는 게 일단 기본적으로 2018년, 2019년이 되면 그나마 조선업이 좀 반등하는 시기가 됩니다. 이게 세계적으로 액화 천연가스, 우리 LNG라고 하죠. 이 LNG 운반선의 수요가 늘어나서 조선업계가 좀 뛰어올랐어요. 그래서 대우조선해양도 올해 1월 운반선으로 일감을 따내기도 하고 일도 수주를 하고 그랬던 거죠. 그러면 그 전은 어땠느냐? 그 전이 훨씬 어려웠어요. 2015년부터 16, 17년이 훨씬 조선업이 어려웠는데 그때는 그럼 대우조선해양을 인수하겠다고 나타난 기업이 있었느냐? 없었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대우조선해양이 안 되니까 망하고 있으니까 이게 2015년에 조선업 불황이 사회 이슈로 떠오르면서 대우조선해양의 경우에는 분식회계 5조 원 규모의 분식회계가 또 문제가 되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과급 잔치를 벌였다. 임원들은 이런 보도도 계속 나오니까 그렇죠. 이걸 그럼 누가 사려고 하겠냐고요. 아무도 안 사려고 하죠. 그러니까 정작 조선업이 정말 불황일 때는 아무도 안 나섰는데 조선업이 이제 좀 반등되니까 나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교수의 발언은 틀리다. 그런데 틀린 것뿐만 아니라 사측의 입장을 그대로 반영을 하는 거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합병을 하면 그러면 불황이 해결이 되느냐? 또 그렇지도 않아요. 다른 그 곳의 기사들을 보면은 금융업계가 이런 쪽으로 되게 빠르잖아요. 그 캐치를 하는 네네. 게. 네. 그랬더니 하나금융투자에서는 이 당시에 보고서를 내면서 지난 2월에 대우조선해양과 현대중공업의 합병 시너지 효과는 크지 않으며 한국조선업 발전에 기여하는 바도 크지 않아 보인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합병이 추진이 되면 대우조선해양의 핵심 인력이 이탈할 가능성이 크고 또 각종 그 지방에 있는 조선소들은 하청 기업으로 전락하게 될 수도 있다. 이런 우려를 제기를 했어요. 네. 이렇게 되면은 한국 조선업 전체를 봤을 때는 안 좋은 상황이 되는 거죠. 네. 그뿐만 아니라 인수합병 이야기가 나온 다음에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의 주가가 오히려 떨어졌다. 이런 분석들도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현재도 떨어지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은 그 뒤에 또 이상한 말이 또 무엇이 있었느냐. 이제 그 앵커들이 이렇게 물어요. 네. 그래서 이제 빅딜이 시작이 된 겁니다. 네. 그 사실 노조가 이번에 주총 진행되는 거 보니까 기습적으로 사측이 이제 장소랑 시간을 변경하면서 주총을 강행을 했고 노조는 이에 대해서 아무래도 이제 법적으로 좀 무효다 하면서 반발을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거든요. 나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허희영 교수는 하면서 반발을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거든요. 예, 이제 노조 주장만 들으면은 잘못한 것 사실은 같아요. 사측이 잘못한 것 네. 같은데 사실 들여다보면요, 그 원인 제공은 노조가 다 했어요. 말했습니다. 이게 우리가 다 알고 있듯이 말이 안 되는 네. 거죠. 이 사람의 이 말은 노조가 다 했다 이렇게 말하면 나는 내가 모르는 나는 계속 들었다 그랬잖아요. 내가 모르는 노조가 치명적으로 현대중공업을 망하게 하는 어떤 경영에 큰 차질을 빚는 문제를 일으켰나? 일으켰나?
왜냐면 다 했어요라고 있잖아. 원인 제공은 노조가 다 했어요. 그럼 노동자가 지금 막 일을 안 하고 막 배 물량 뭐 그 수주 실수를 들어왔는데 했다거나. 지금 막 일을 안 하고 막 배를 망가뜨렸나? 도대체 뭐지?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결국은 이 사람의 말은 딱 그거 하나야. 주총을 점거했다. 그것 때문에 그냥 그러면 이렇게 말해야지. 원인 제공이라고 말하면 안 되고 주총이 이걸 점거했기 때문이에요라고 뭐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이 너무나 단정적으로 원인 제공은 노조가 다 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는 진짜 완전 깡패야, 깡패. 내가 생각하기에. 그렇죠. 이 말하는 그 말의 언어의 구사력이 학자의 언어가 아니라는 거지. 굉장히 선전선동 잘하고 왜 이렇게 밀어붙이는 그런 식의 그 화법이라는 거죠. 갑자기 또 내가 끼어들었네. 아닙니다. 네. 노동자들이 그러면 왜 나왔는지를 말을 해야 되는데 네. 이 대담 안에서 앵커들도 이걸 설명을 못하고 뭐 그렇구나 아니면 점거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라는 뭐 말씀이시죠? 뭐 이런 식으로만 대응을 합니다. 네. 그러면은 이걸 보면은 이게 왜인지는 모르잖아요. 근데 우리가 알듯이 이게 현대중공업이 둘로 쪼개지면서 노동자들 전체가 대부분이 속하게 되는 현대중공업이 부채를 많이 떠안게 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중간 지주회사가 생기니까 제일 아래 하청 기업이 되기도 하고요. 지금 현대중공업이 그 수준은 아닌데 제일 하청 기업이 되고 부채도 막 115.8%를 떠안으니까 이거 까딱 잘못해서 우리 너무 어렵다. 그래서 구조조정 할게라고 하면 딱히 다르게 변명할 수 있는 게 없어지잖아요. 부실 기업에 다니는 꼴이 돼버렸지. 그쵸, 현대중공업 갑자기. 다니는 그 노동자들이. 네. 그렇게 된 것을 설명하지 않고 다 노조 탓이다. 다 노조가 원인 제공을 했다라고 해서 굉장히 편파적이었다. 아니 이런. 갑자기 부실 기업에 다니는 사람이 될 그렇죠. 위기에 그렇죠. 처했는데 우리가 잘못해서 한 게 아니잖아. 그렇죠. 어. 그냥 사측에서 일방적으로. 사측이 그냥 자기네들끼리 으쌰으쌰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를 이상한 기업에 놔두려고 하는데 그럼 그쵸. 노동자는 가만히 있어요? 그러니까요. 가만히 있으라는 말인지. 그러니까 지금 이 회사가 그럼 왜 하는가에 대해서도 이제 궁금증이 생기는데 이 회사가 왜 할까 생각해 봤을 때 이게 총수 일가가 나중에 그 가업을 넘길 때 좀 거기에 사용될 종잣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걸 지금 물적 분할을 해서 기업을 쪼개는 게 아니냐 이런 의혹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앵커가 이제 현대중공업의 지주의 지분을 소유하기 위한 뭐 대주주를 위한 결정이다 아니면 뭐 승계를 위한 사전 작업 아니냐 이런 의혹들은 있는 것 같아요. 예. 다요라고 질문을 던졌는데 허희영 교수의 답변이 전 되게 너무 어처구니가 없었는데 우선 뭐 경영상의 의사결정이라고 하는 것은 그 신의 성실의 원칙이 있죠. 개인 사익을 위해서 하는 행동이냐, 주주를 전체를 위한 것을 하느냐. 네. 사실 그 무슨 일각에서는 이게 뭐 가업승계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네. 뭐 승계를 위한 것이냐, 그건 그렇지가 않은 게요. 그건 그렇지가 않은 게요 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이 신의 성실의 원칙은 그냥 서로 믿고 착하게 지내야 된다 이거거든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걸 신의 성실의 원칙에 따라서 기업이 물적 분할 이후에 그런 걸 안 할 거다. 가업 승계를 위해 안 사용할 거다라고 믿으라는 말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근거가 없어요. 그 뒤에 하는 말은 뭐 또 조선업이 어렵다 이런 말만 계속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대우조선해양의 부실이 너무 심각하다라고 하면서 뭐 믿어야 된다. 계속 믿으라는 거지. 그러니까 총수 일가를 믿어라. 총수 승계 작업이 아니다. 믿어야 된다. 신의 성실의 원칙을 지키란 말이야. 그런 거지. 그렇죠. 너희들은 왜 그걸 안 믿고 말이야. 그치, 나는 의심을 믿는데. 하는 거야. 나는 의심치 않는데. 아니 자기는 노동자가 아니잖아. 교수님이잖아요. 아니, 그런데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 경영권 승계에 대해서 단순하게 믿어야 하느냐 그렇지 않다는 의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적 분할을 하면 하나 있던 기업을 톡 떼가지고 그걸 지주회사로 하나 올리고 그 아래에 자회사를 두는 건데 이 중간 지주회사인 한국조선해양 그 위에는 현대중공업 지주회사가 또 있어요. 그러면 3단계예요. 지주회사 한국조선해양 그 아래 현대중공업 이렇게 되면 자회사가 아니라 손자회사가 막 생겨버리고 그렇네. 손자회사네. 네, 그 중간 지주회사인 한국조선해양 아래에 현대중공업 지주의 다른 회사들도 다 이렇게 속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은 현대글로벌 서비스라는 회사가 있다고 합니다. 그거는
그 기업은 선박 애프터 서비스와 친환경 선박 개조 사업 등 그러니까 어떤 서비스업을 하는 그런 회사인데 네. 그게 원래는 지금은 현대중공업 지주가 100% 지분을 소유하고 있기도 하고 그 내부 거래를 하면서 생기는 이 매출액이 30% 이상이에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되게 안정적으로 내부 거래를 통해서 계속 매출을 얻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경우에 그 내부 거래에 대한 규제를 할 수가 있는데 지금 국회에 올라가 있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따르면 규제를 할 수 있는 범위를 타이트하게 잡고 있어요.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현대글로벌서비스라는 놈이 걸릴 위기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경우에도 자회사일 경우에는 타이트한데 손자회사로 두면 덜 타이트해요. 아. 그래서 한국조선해양을 중간에 두고 그 아래에 다른 여러 회사를 두고 있으면 현대글로벌서비스도 있고 뭐 현대중공업 나중에 대우조선해양을 인수하면 대우조선해양도 있고요. 그럼 걔네들은 내부 거래를 해도 덜 규제를 받는 거예요. 현대중공업 지주를 총수 일가가 많이 가지고 있는데 그 아래에는 총수 일가가 덜 가지고 있을 수 있잖아요. 삼성처럼 이렇게 에버랜드가 이렇게 네. 하듯이. 그러니까 손자 회사는 덜 받고 현대중공업 지주 그러니까 총수 일가가 가지고 있는 현대중공업 지주의 자회사인 한국조선해양에서만 내부 거래가 덜 일어나면 되는 거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대우조선해양을 인수하든 안 하든 이게 뭔가 이거 지금 가업 승계를 위해서 돈을 내부 거래를 계속 하려고 지금 하는 거 아닌가라는 의심을 할 수 있거든요. 그쵸. 대우조선해양을 인수하던 말던 이미 회사는 분할됐고 내부 거래에 대한 규제는 좀 완화됐고 이렇기 때문에 충분히 할 수 있는 의심이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네. 이거를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서 믿어 이렇게 하는 게 논리적으로 전혀 저는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왜 그러니까 왜 뭘 믿고 믿으라는 거야? 그러니까요. 근데 그것도 이 해당 대담에서 제시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아니 뭐 근거가 있어야 믿지. 그러니까 근거가 있어요. 무슨 뭐 계약서를 작성했다거나 뭐, 무슨 그치. 이전에 현대중공업이 뭔가 노측과 뭔가 잘 타결한 사례가 있다거나. 근데 사실은 이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물적 분할만 주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 물적 분할에서 현대중공업 지주라는 그 제일 위에 있는 회사 그 이야기는 우리가 안 해요. 왜냐하면 이번 물적 분할은 분명히 한국조선해양과 새로 생긴 그 현대중공업 이 두 개가 나눠지는 게 물적 분할이기 그렇지. 때문에 이번엔 이 얘기를 안 하고 그래서 그 핵심적인 그 위에 있는 그 윗대가리 최고의 윗대가리 그치. 현대중공업 지주라는 그 회사 우리가 얘기를 안 하고 있는데 사실 제가 이걸 공부하면서 이제 쭉 들으면서 다른 사람들이 하는 얘기들을 이 오래전부터 이 논란이 왔었고 이 분할은 더 오래전부터 됐거든요. 현대중공업 지주는 생긴 지가 더 됐어요. 그런데 그때 얘기들을 들어보면은 이거는 명백하게 그러니까 총수의 어떤 그 재산을 이어받기 위한 작업이 차곡차곡 진행되는데 그러니까 대우조선해양을 사는 거는 단순히 대우조선해양을 사서 내 그 사이즈를 M&A를 하는 그 수준이 아니고요. 반드시 내가 이거를 그 가업을 승계하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세금 안 내고 이게 완전 일석사조인 거 너무너무 맞아. 좋은 효과를 주는 거예요. 그런 것이 분명하고요. 그리고 아무리 이 사람들이 지금 대충 어떻게 보면 우리의 비판의 초점이 너무 삼성으로 다 가 있다 보니까 삼성에서는 이재용 쪽의 그 일들은 우리가 그래도 좀 계속 얘기를 하는데 그렇죠. 이 다른 기업들. 현대 특히 정몽준 일가의 정몽준이 아들에게 지금 넘겨주고 있는 이 사업의 일환들 이런 것들이 너무 우리가 잘 모르고 있었고 진짜 모르는 사이에 아주 난리가 났었구나 이 사람들이 이런 생각이 든 게 이 정기선이라는 정몽준의 장남이 아들. 지금 이미 그 아까 말한 다른 회사들의 현대글로벌서비스. 그 회사의 그 대표잖아요. 근데 그 회사가 진짜 완전히 그 회사 현중 전체에서 제일 알짜배기 회사. 현금이 잘 들어오고 그냥 완전히 뭐라 그러죠? 그냥 아무나 앉혀놔도 돌아갈 다잘 정도로 되는. 잘 되는 회사. 그런 회사의 CEO로 얘를 앉혀놨어요. 정기선 씨를. 네. 근데 그 이유가 그렇게 그 사람의 경영 능력을 돋보이게 해야 그렇죠. 이 사람이 그 가업 승계를 승계하기가 하는 데 쉽죠. 있어서 논란이 없을 거라고 생각해서 그런 알짜배기 회사를 딱 분리시켜가지고 그 회사의 사장으로 작은 거죠. 회사긴 하지만 작지만 정말 괜찮은 회사. 어리버리한 회사 가가지고 막 경영 실패했다 이런 소리 안 듣게 하려고. 누구처럼. 네.
이모씨 있습니다. 이모씨. 네. 그렇게 만들고 그리고 그런 지주회사를 만들고 그 일환 속에서 이번에 야 그럼 대우조선을 사면 다 되네 모든 게 이렇게 하면서 이게 인수된 거죠. 근데 이런 공작의 이 일환들을 사실은 우리가 거의 보도를 안 하고 있고 그런 것들은 신의성실에 의해서 믿지 말아야 되는 거지. 우리는 그런 주장인데 지금 그 논리를 여기서도 그대로, 똑같이 하고 네. 있다는 것이죠. 그대로 하시고 계십니다. 네. 그리고 이거는 정말 시작에 불과합니다. 네. 이제부터는 정말 엉망진창. 네네. 이건 현대에서는 나올 수 없는 21세기 이런 발언이 이런 수준입니다. 네네. 그 뒤에 나오는 것이 일단은 지방차별 발언이 나오는데요. 네네. 네. 뭐 앵커가 이렇게 묻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새로 이제 만들 그 본사격인 지주사, 그러니까 현대중공업 자산하고 이제 대우조선해양까지 합쳐서 이제 서울로 이전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아까 한국조선 이야기였나요? 예. 자, 네. 그렇게 되면 울산 지역의 경제 자체가 침몰할 거라면서 뭐 지역 주민들 반발까지도 있는 상황이고 이거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랬더니 허희영 교수가 중요한 건 R&D 인력이죠. 네. 기업이 살아남으려면 좋은 배를 만들고 개발을 해야 되는데 그렇죠. 네. 그 R&D 인력까지 해가지고 한 500명 정도를 서울에다가 놓고 왜냐하면 저 부산이나 뭐 이런 데, 울산이나 잘 안 내려갑니다. 우수한 인력들은 해외에서도 내려와야 되거든요. 네. 그러려면은 R&D 인력, 우수 R&D 인력을 서울에다 갖다 놓고 그러니까 이게 그거 중간 지주 회사를 한 500명 정도의 규모로 해서 서울로 올려 보낸다고 현대중공업 측에서는 발표를 했고 또 그렇기 때문에 울산 지역의 노동자들한테는 이게 피해가 안 간다 이런 식으로 사측은 얘기를 해왔어요. 그러면서 사측 또한 뭐 R&D 인력은 핵심인데 그 어떤 인력 수급을 위해선 서울로 올라가야 된다라는 논리를 펼쳤거든요. 네. 근데 허희영 교수는 거기에 덧떠서 부산이나 울산이나 이런 데는 우수한 인력들이 잘 안 내려간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어떤 근거가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만 얘기하고 끝이 나요. 이게 지역 균형 발전 우리가 그 뭐 혁신 도시나 아니면 공공기관 내려보내는 것들 다 지역 균형 발전의 일환으로 지금 하고 있고 그걸 되게 다들 저는 중요시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아니 근데 잘 될 때는 그거 어떻게 했대? 울산 잘 될 내려가는데, 때는 중국 한참 잘 돌아가가지고 세계 1위라며. 그러니까요. 세계 어떻게 1위까지 했대? 울산에 있으면서 한 30년 있으면서 만들어냈는데 잘 안 내려가면 어떻게 했어? 그리고 이 말이 근데 사실은요 SBS, CNBC에서 다른 사람들도 이런 비슷한 말을 여러 번 했어요. 그러니까 이 주장은 솔직히 말하면 이분 말고도 여러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은 세계 우수한 인력, 박사급 인력을 데리고 오려면은 울산으로 오라 그러면 안 온다. 서울에 있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본사가 서울에 있어야 된대. 그런데 제가 들은 얘기 중에서 제가 또 되게 많은 걸 들었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현대중공업의 그 사무직들도 있잖아요. 사무직은 노조를 가입을 안 한대요. 현대중공업은 굉장히 그게 고착화되어 있는데 사무직 직원들은요 노조를 가입하면은 잘릴까봐, 그러니까 생산직만 가입을 하게 돼 있고요. 그거는 이제 어떤 관행화돼 오랫동안 한 20년 넘게. 왜냐하면은 그 사람들은 주로 관리를 하기 때문에 거의 관리자 개념으로 막내여도 사무직이면은 그냥 관리를 한대요. 그런데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이제 방송을 하더라고요. 이게 약간 그 목소리를 가리고, 그러니까 얼굴 가리고 하는. 그런데 이 사람이 하는 얘기가 이런 지역 차별성 이런 발언들이 굉장히 현실성이 없다는 게 배를 만드는 연구인데 결국은 서울에서 배 없이 자기 혼자 연구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아무리 우수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기술자라 하더라도 대부분 그 연구자들이 거의 이제 기술자잖아요. 그러면은 현대에 내려오지 않고서는 그 R&D라는 것에 한계가 있대요. 실물로 봐야. 그렇죠. 이렇게 현장에서 계속 실험이라기보다는 적용하면서 이렇게 가야 되기 때문에 이 서울에서 R&D를 다 전담한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박사급들이 다 서울에 올 수 있다라는 것은 착각이고 사실상 현대중공업에서 할 수밖에 없대요. 그러니까 말이 시작부터 안 되는 거잖아요, 이거는. 근데 그 말이 안 되는데 사람들은 이거 되게 넘어가. 그렇지. 외국에 우수한 사람 데리고 오려면 울산에 가라 그러면 안 오네. 그러면 서울에서 불러야지. 근데 서울에 불러면 뭐해? 울산 가서 일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서울에 집이 있어도요. 결국은 울산 가서 일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제일 정말 충격적이라고 생각했던 말들이 또 있습니다. 자, 요걸 또 얘기해 주세요.
네, 이렇게 지금까지 일방적인 흐름으로 말씀을 하시던 이분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도중에 전화 연결도 했고요. 그 김영균 현중노조 정책실장이 나와서 전화 연결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앵커가 또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고 하니까 당연히 허희영 교수가 여기에 대해서 사측의 입장을 또 전달합니다. 그러면서 그 정책실장이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주주총회를 도둑처럼 10분 만에 했다. 그래서 이거 잘못된 거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허희영 교수가 원천적으로 막았으니까 방금 우리 실장님 표현대로 도둑처럼 10분 만에 뚝딱 했죠. 네. 그런데 사실 경영권이라고 하는 거는요, 건드리면 안 되죠. 시장 경제가 작동하는 가장 핵심인데 이거 우리 법으로 정해놓은 거죠. 이 경영권을 건드리면 안 돼요. 노조는 그러니까 다 회사는 역할이 있는 거죠. 생산하는 사람은 생산을 하는 것이고 경영을 책임진 사람은 경영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경영권에 대해서는 사실 이렇게 노조가 이렇게 관여할 문제가 아니고요. 특히나 그런 경영권이 행사되는 아주 중요한 그 M&A를 결정하는 그런 장소를 무단으로 불법으로 점거하는 것은 그 자체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거는요. 사실 그날 바로 그 공권력이 집행이 됐어야 됩니다. 이대로 가지고는 우리 누가 기업을 경영권을 행사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 그 종업원이 어떻게 주인들의 의사결정을 막습니까? 물론 구조조정도 거기에 따라가겠죠. 네. 회사는 살아야 되니까요. 네네. 예. 라고 말을 했습니다. 야, 진짜 총체적 난국이네 이 사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진짜? 진짜 이게 완전히 내재된 와. 의식이 있는 거야. 이 노예들이 어디 주인이 말하는데 주인이 지금 회사를 바꾸겠다는데 쪼개고 뭐 하고 내가 벌어진 걸 다 가져가겠다는데 니까지 것들이 뭐 구조조정도 당연히 거기에 따라서 막 할 수 있는 것이다. 막 할 수 있다. 회사 살아야 되는데. 근데 어디서 지금 노예 거의 이게 말이 주인만 나왔지 종업원 말은 종업원이지만 이건 노예잖아 거의. 사람으로 안 본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그래서 이제 잠이 번쩍 깼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렇게 말하면 또 얼핏 하면 넘어갈 수 있는데 사실 노동자가 경영권에 참여하는 것은 현대에서는 사실 우리 노동이사제에 대해서도 다들 잘 알고 있잖아요. 뭐 그럴 수 있지. 그리고 쟁의 행위에 참여하는 것 자체가 어떤 임금 같은 것들을 협상하고 어떤 노동 환경에 대해서 따낼 건 따내고 이런 걸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그게 당연히 어떤 경영의 측면에서 인사의 측면, 뭐 노무의 측면에서 분명히 영향을 줄 수 있는 건데 그걸 하지 말라고 어디서 종업원이 우리의 주인의 결정을 막느냐고 하는 건 너무 잘못됐고 너무 이 노사관계를 주종관계로 보고 있는 전근대적 사고인 거죠. 이게 노동이사제의 경우에는 독일을 비롯한 유럽 국가들은 이미 실시를 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서울특별시의 그 공공기관 산하 공공기관들은 이미 이걸 하고 있고 올해 들어서 광주광역시, 경기도, 인천시 등도 이걸 노동이사제를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이걸 하면서 어떤 이유를 대면 모르겠어요. 예를 들어서 노동이사제가 뭐 제도니까 사람의 제도니까 당연히 어떤 단점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게 아니라 어디서 감히 노예가 이런 식으로만 치고 그냥 말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끝나요? 그러면은 또 앵커들이 만약에 이거 너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뭔가 노동이사제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거나 이런 경우도 있지 않나요? 라고 얘기를 하거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쟁의 행위는 이런 게 아닌가요? 할 수 있는데 그런 것도 전혀 없이 뭐 그렇군요. 뭐 이러고 그냥 넘어갑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교수님. 뭐 이런 식으로 넘어가 버려요. 마지막에 허희영 교수가 이렇게 마무리를 합니다. 지금 우선은요, 지금도 아마 오늘도 울산은 뭐 거의 무법천지 같이. 그럴 것 같은데요. 그리고 뭐 민노총은 또 이것을 가지고 지금 아주 계속 이걸 가지고서 정부를 압박하려고 하는데 정부도 의연하게 대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앵커 둘 다 그렇죠라고 호응을 막 해요. 여기는 방송 자체가 좀 그러니까 현대중공업 이 앵커들이 진짜 완전히 편향적이라 앵커들이 제가 여기 마지막 쓴 게 앵커들이 전문성이 없다라고 이거는 그러니까 무슨 말을 들었을 때 이게 문제 발언이라는 생각도 없고요. 이게 그러면 차라리 그 말씀은 좀 과하시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막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기본이 안 돼 있어요. 경제 전문 채널이 맞는가? 생각을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생각을 생각을 그러니까 경제 전문 채널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사측의 입장만 사측 전할 게 전문 아니라 채널이야. 사측 대변인, 사측 전문 채널. 그러니까 이거 이름을 바꾸던지 아니면 앵커의 전문성을 높이거나 바꾸던지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패널 선정에 있어서도 당연히 그렇게 해야 그렇죠. 되고 네. 프로그램 자체가 가지는 그 성격도 사측의 입장만 지금 대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적절히 균형 있게 뭔가 만들거나 아니면 뭐 사측 전문 채널로 이름을 바꾸시던가요? 근데 우리 오늘 아까 점심 먹으러 가면서 이제 이봉우 팀장이랑 이렇게 몇 명이 같이 갔는데 이 팀장이 이거를 이제 수정하면서 자기도 한번 봤잖아. 근데 간만에 요즘 들어 간만에 아주 전투력 생기는 보고서를 봤다. 그러니까 자기가 이걸 고치면서 완전히 막 굉장히 흥분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막 우리한테 그 다른 사람 나는 아니까 다른 사람들한테 막 설명을 해줬는데 그 와중에 얘기를 하다가 그쯤 되면 SBS 노조가 이거 가지고 가만히 있지 않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한 거야. 누가. 그러면서 왜냐면은 SBS 노조는 지금 SBS 사주와 싸우고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자기네 방송사에서 이렇게 노예처럼 어디서 감히 노예가. 어디서 감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런 패널이 이렇게 나와서 하고 있는데 SBS 노조에서 사실은 뭐 그 이 CNBC는 우리 회사가 아니야. 이렇게 발뺌하지 말고 발뺌이라기보다는 아무튼 하지 말고 외면하지 적극적으로 CNBC의 방송에 대해서 개입해서 이 방송이 진짜 편향적인 부분들이 있어요. 물론 다 나쁘진 않아요. 제가 SBS, CNBC 사실 평소에 좀 많이 보는 편인데 집에 가면 왜냐면은 제가 평소에 모르던 내용들을 오히려 많이 알게도 해주거든요. 그런데 이게 기업 편향적인 건 확실해요. 그래서 경제지하고 비슷한 톤으로 기업의 목소리를 많이 실어주고 있어요. 그런데 그래도 경제전 제가 여기 쓴 것처럼 다른 방송사에 비해서 현대중공업 사태를 많이 다루고 있고요. 그거는 고마워요. 그리고 이렇게 중립적인 방송들도 꽤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방송은 아주 편향적이더라라는 너무 거예요. 심하다 진짜. 네. 진짜. 너무 그래서 놀랐어요. 우리가 YTN이나 이런 데 얘기할 때도 이제 패널 문제를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SBS, CNBC의 패널을 전체적으로 좀 보시고요. 이거는 모니터링을 해서 이렇게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내부에서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많이 좀 신경 쓰. 우리가 사실 CNBC 방송에 대해서 굉장히 여러 번 제보가 들어왔는데 그동안 우리가 CNBC를 모니터 안 한다라고 하고 이거를 적극적으로 검토를 안 했대요. 근데 이제 이번 제보는 제가 한 거잖아요. 제가 제발 좀 해주세요. 막 이렇게 썼기 때문에 이제 우리 선희 씨가 해준 거잖아. 그런데 사실 시민들이 보내는 그런 제보도 꽤 있었대요. 그런데 이거를 보니까 아유 그 다른 분들 제보도 다 거의 역대급이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든다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아무튼 SBS, CNBC가 정신 차리시고 이거를 개선하기 위한 작업에 들어가셔야 된다라는 말을 하겠습니다. 아니 SBS, CNBC는 노조가 없나요? 모르겠어요. 궁금하네. 이런 진짜 방송을 내보내고도 그러니까 참 말입니다. 어떤 생각이 들까? 네, 너희 노동자가 노예야. 있다면 도저히 이거는 묵과할 수 없는 맞아. 내용인데 이거 말입니다. 노동자가 만드는 방송 아닙니까? 그럼 그 사람 노동자 다- 아니에요? 다 노동자죠. 참. 참. 언론의 오보, 정치인의 막말 받아쓰기, 기계적 중립. 언론 때문에 이런 일로 속상한 일 많으셨죠? 이제 걱정하지 마세요. 크고 확실한 행복 보장,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민주언론시민연합의 회원가입을 적극 추천합니다. 신문, 방송, 종편에 유튜브까지 모니터 보고서 최대 보장. 남녀노소의 유익한 회원 행사 최대 보장. 지금 바로 PC나 모바일로 가입하세요. 언론이 바로서는 더 크고 확실한 행복을 보장합니다. 본 후원은 만기 환급금이 없는 순수 행복 보장형입니다. 본 후원은 매달 최소 10,000원의 돈이 들며 후원금은 전액 언론운동에 투명하고 소중하게 사용됩니다. 기타 문의 사항은 민원련 전화번호 02-392-0181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주언론 시민연합. 민주언론 시민연합. 자, 그러면은 댓글 좀 읽어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그 조선중앙일보 제목을 잘 뽑았네. 우리 그 이정일 PD가 중앙일보 탈북 멧돼지라고 이렇게 뽑아놨네. 여기에 대해서 이제 댓글을 봤는데요. 하데스님 유튜브에서 대통령 순방 기사보다 기업 회장이 살려고 발버둥 치는 기사가 더 많다는 이렇게 답답하다라고 이렇게 하셨고요. 그 정강원 목사 그 막말 발언 뭐 이런 것들 우리가 이제 얘기했는데 아무튼 이렇게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그리고 저기 팟빵 보고 제가 좀 전에 웃음이 나왔는데 TNO님이 무슨 소리야 이제 와서
팀장님이 퇴사하셨다니 제가 정성이 부족하여 엉엉 유유하셨습니다. 몰랐어요 여태까지? 아니 우리 방송에서 얘기했었는데. 그리고 마지막 방송할 인사까지 때는 했었는데. 인사까지 하셨는데 못 들으셨나요? 진짜 정성이 부족하네. 에이, 말로만 팬이었네. 에이, 참. 근데 얼마나 안타까우시겠어요. 우리도 그러한데 말입니다. 자, 그러면은 저는 오늘 방송은 이것으로 마무리하고요. 저희 제가 또 목요일 아침 일찍 와서 다시 또 좋은 내용으로 방송 만들어 보겠습니다. 민원연의 미디어 탈곡기는 내일도 열심히 다뤄드리겠습니다. 탈탈탈 안녕. 네, 오늘 뉴스데스크 마치겠습니다. 청년에게 시청해주신 꿈과 희망을 여러분 채널 A가 고맙습니다. 함께합니다. KBS 9시 뉴스 오늘 순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SBS는 앞으로도 내일 끝까지 뵙겠습니다. 파헤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8시 뉴스타임 모두 뉴스 마치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뉴스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저희들은 내일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탈탈탈 안녕. 어떡해요? 신문 보다가 몸이 부들부들 떨리나요? 종편 보다가 머리가 띵? 그거 괜히 버티다가 타이밍 놓치면 안 되는데. 언론 제보에도 골든타임이 있다. 그래서 민원연이 있다. 언론 조심하세요. 민주언론 시민연합.